북한에서 목숨을 걸고 전해진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침묵 속에 갇힌 수많은 우리 동포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끝에 선 기분이었어요. 드디어 자유의 땅을 밟았는데 제 발은 움직이지 않았고 숨조차 쉬기 힘들었습니다. 인천공항 입국장,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린 저는 그저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30년간 영변 핵시설의 책임자였던 아버지의 딸로서 평양 최고 특권층의 삶을 버리고 목숨을 걸고 탈북한 그 순간의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했습니다. 영변의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해. 그 아이들이, 그 사람들이, 저를 지켜보던 요원들은 당황했겠죠. 북한 권력층 자녀가 도착하자마자 공항 바닥에 엎드려 오열하는 광경이라니. 그들은 제 어깨를 조심스레 잡았지만 제 몸은 멈추지 않고 떨렸습니다. 제가 품고 온 것은 단순한 탈북 사연이 아니었습니다. 영변 핵시설의 끔찍한 실상, 방사능에 노출된 주민들의 고통, 그리고 아버지의 마지막 고백이 담긴 문서들. 이 진실을 품고 강을 건너왔기에 한국 땅을 밟자마자 저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안해요, 아버지, 어머니. 하지만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어요. 그날의 오열은 단순한 안도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변의 하늘 아래 숨져간 무고한 생명들을 향한 약속이었고 뒤에 남겨둔 가족을 향한 사죄였으며 새로운 투쟁의 시작이었습니다. 평양에서의 마지막 날, 아버지의 병실에서 그분의 손을 잡았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될 거라는 것을. 저는 평양 출신입니다. 하지만 그저 평양 시민이 아닌 영변 핵시설의 고위 책임자였던 아버지 덕분에 북한의 최상위 권력층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아버지는 30년 동안 영변 핵시설에서 근무하며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을 이끌어온 핵심 과학자였고, 그런 아버지 덕분에 저는 평양에서도 가장 좋은 지역인 보통강구역의 고급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특별했습니다. 평양 제1중학교를 다녔고 김일성종합대학 물리학부에 진학했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부러워하는 시선을 받으며 자랐죠. 우리 가족은 매주 금수산 태양궁전 근처의 특별공급소에서 물건을 살 수 있었고 설날이면 당에서 특별 선물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특권적인 생활 속에서도 이상한 점들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피곤해 보였고 때로는 한밤중에 갑자기 불려나가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럴 때마다 얼굴이 창백해져서 아버지를 배웅했죠. 저는 어린 마음에도 그것이 단순한 야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집에는 항상 감시의 눈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우리를 보호한다는 명목이었지만 사실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것이었죠. 전화통화도 도청되었고 저희 집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의 신원이 철저하게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아버지의 직장 동료들이 우리 집에 올 때면 거실의 모든 그림들을 확인하고 책장의 책들도 일일이 점검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럴 때마다 아무렇지 않은 듯 웃으며 차를 대접했지만 저는 그녀의 떨리는 손끝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북한 최고의 엘리트로 성장했습니다. 외국어도 할 수 있었고 컴퓨터도 다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제한적이었죠. 인터넷은 북한 내부망인 광명만 사용할 수 있었고 외국어도 정해진 내용만 배울 수 있었습니다. 20살이 되던 해 저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직장인 영변 핵시설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규모였고 수많은 건물들이 철저한 경비 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곳이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과학기술의 중심지라고 믿었습니다. 당시 저는 앞으로 아버지처럼 저도 이곳에서 일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곧 마주하게 될 충격적인 진실들과 그로 인해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될 거라는 것을. 아버지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셨습니다.
까만 양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군용 차량으로 영변으로 출근하셨죠. 어린 시절부터 저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다른 아이들의 아버지들은 대부분 일반 노동자거나 당 간부였지만 제 아버지는 과학자였으니까요. 하지만 아버지의 얼굴은 해가 갈수록 어두워졌습니다. 특히 2018년부터는 더욱 심해졌죠. 밤늦게 귀가하실 때면 방사능 측정기로 온몸을 검사하고 특수 제작된 작업복은 따로 보관했습니다. 때로는 며칠씩 집에 오지 못하실 때도 있었어요. 아버지, 왜 이렇게 늦게 오세요? 제가 물으면 아버지는 그저 피곤한 미소를 지으실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무언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특히 아버지의 동료들이 1명, 2명 사라질 때마다 아버지의 한숨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영변 핵시설에서는 비밀이 생명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절대로 업무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으셨고 저희 가족도 묻지 않는 것이 암묵적인 규칙이었죠. 하지만 가끔 술에 취하신 아버지가 중얼거리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과연 옳은 일인가? 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특히 기억에 남는 건 2019년 겨울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소보다 많이 술에 취해 들어오셨는데 처음으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딸아, 넌 절대로 영변에서 이래선 안 된다. 그때는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동료들도 점점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집에 자주 오던 사람들이 하나둘 발걸음을 끊었고 새로 온 사람들은 모두 차갑고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갑자기 실종되었다는 소문도 들려왔죠.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서는 단순 과로라고 했지만 저는 의사들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들은 아버지의 혈액 검사 결과를 보고 창백해졌고 서로 눈치를 보며 말을 아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던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프거나 사라지는 걸까? 그리고 가장 큰 의문은 우리가 정말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걸까? 이런 의문들이 제 마음속에서 자라나기 시작했을 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의문들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제가 고향을 등지고 떠나게 될 첫 번째 계기가 될 거라는 것을. 영변 핵시설의 실체를 알게 된 것은 우연한 계기였습니다. 아버지의 병문안을 갔다가 그분의 서랍장에서 발견한 비밀 문서들 때문이었죠. 아마도 아버지는 의식을 잃기 전 이 문서들을 파기하려 했던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는 숫자들과 그래프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물리학을 전공한 저는 곧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았습니다. 방사능 수치였고 오염도를 나타내는 지표였으며 주민들의 건강조사 보고서였습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영변 인근 지역의 주민들 중 40%가 심각한 건강 이상을 보이고 있었고 특히 어린이들의 질병 발생률이 평양의 다른 지역보다 10배나 높았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이런 사실들이 철저히 은폐되고 있다는 점이었죠. 문서들 사이에는 아버지의 일기장도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페이지를 넘기면서 저는 아버지의 고뇌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3명의 동료가 쓰러졌다. 그들의 가족들에게는 단순한 뇌출혈이라고 통보했다. 이런 거짓말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가?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최근의 기록들이었습니다. 핵시설의 안전기준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었고 사고 위험은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의 지시는 항상 같았죠. 더 빠르게, 더 많이. 저는 밤새 울었습니다.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던 그 시설이 수많은 무고한 생명들을 앗아가고 있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더구나 그곳에서 일하는 과학자들과 기술자들도 모두 잠재적인 희생자였죠. 며칠 뒤 저는 용기를 내어 병실에서 아버지께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다 사실인가요? 아버지는 오랫동안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셨죠. 미안하다. 나는 그저 조국을 위한다고 생각했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도 불안감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거리를 걸을 때면 마주치는 모든 사람들이 잠재적 피해자로 보였고 특히 아이들을 볼 때면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더 이상은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폭로한다는 것은 곧 가족 모두의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연좌제가 엄격한 북한에서 이런 국가기밀을 폭로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때부터 저는 탈북을 결심했습니다. 이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했고 더 이상의 희생을 막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될지 그때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후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문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온 걸까? 특권층의 삶이 수많은 희생 위에 지어진 것이었다는 사실에 괴로웠습니다. 평양의 번화가를 걸을 때면 이전과는 다른 감정이 들었습니다. 화려한 상점들과 깨끗한 거리, 웃고 있는 사람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영변과 같은 곳에서 희생당하는 사람들의 고통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더 괴로웠던 것은 주변 사람들의 무지였습니다. 저와 같은 특권층 자녀들은 여전히 자부심에 차서 당과 수령을 찬양했고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발전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예전에 저와 똑같은 모습이었죠. 아버지의 상태는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의사들은 표면적으로는 원인 불명의 질병이라고 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수년간의 방사능 노출이 아버지의 몸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이런 사실을 입 밖에 낼 수는 없었습니다. 밤마다 병실에서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으로 아버지는 30년간의 비밀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초기에는 순수한 과학적 열정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었다고. 하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다고. 내가 널 실망시켜서 미안하구나. 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지금이라도 진실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날 밤 아버지는 처음으로 제게 당부하셨습니다. 너만이라도 이곳을 떠나라. 양심의 가책과 체제에 대한 충성심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평생 교육받은 대로라면 당과 수령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에 무고한 생명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특히 괴로웠던 것은 어머니와의 관계였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달라진 것을 눈치채셨지만 그 이유를 물으시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죠. 어쩌면 어머니도 무언가를 알고 계셨는지도 모릅니다. 점점 더 많은 의문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믿어온 모든 것들이 거짓은 아니었을까? 당이 말하는 강성대국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나는 이대로 침묵하며 살아야 하는 걸까? 매일 밤 이런 생각들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라도 이곳을 떠나야 한다고. 그것이 제가 진정으로 나라와 인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한 번의 큰 폭발 사고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지만 갑자기 온 도시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영변에서 사고가 났다는 소문이 돌았죠. 당국은 즉시 모든 정보를 통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병원에서 우연히 긴급 이송된 환자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몸은 끔찍한 화상으로 뒤덮여 있었고 대부분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의료진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의 오랜 동료 한 분이 몰래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사고의 진상을 알려주었습니다.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수십 명의 작업자들이 피폭되었다고. 더 심각한 것은 방사능 물질이 주변 지역으로 유출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소식을 듣고 크게 동요하셨습니다.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구나. 그날 밤 아버지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고 결국 다음날 새벽에 의식을 잃으셨습니다.
의사들은 뇌출혈이라고 했지만 저는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틀 후 당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병실을 수색하고 모든 개인 물품을 압수해갔습니다. 다행히 제가 발견했던 문서들은 이미 안전한 곳에 숨겨두었지만 그들의 행동은 명백한 경고였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몰래 연락을 주고받던 탈북 브로커와 다시 접촉했습니다. 그는 제게 일주일의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때가 가장 적절한 시기가 될 거예요. 하지만 그 전에 모든 준비를 마쳐야 합니다. 준비 과정은 철저해야 했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증거 문서들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되도록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해야 했습니다. 대학에도 나가고 친구들도 만나고, 하지만 매 순간이 고통이었습니다. 특히 어머니에게 말을 못하는 것이 가장 괴로웠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병실에서 의식 없는 아버지를 간호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떠나면 어머니는 홀로 남게 될 것이고 아마도 당국의 감시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어머니께 진실을 말씀드리면 그것이 오히려 어머니를 더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밤 저는 병실에서 아버지의 손을 잡고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아버지, 저 꼭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살아계셔야 해요. 그날 밤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가족을 뒤로 하고 새로운 세상으로 떠나는 결단을. 탈북을 결심하고 나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일상을 평소처럼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길을 걸어 대학에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평소 지나치던 초상화도 거리의 선전물도 매일 아침 들리던 방송도 이제는 모두 가식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특히 힘들었던 것은 친구들과의 대화였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체제를 찬양하고 있었고 저는 그들의 말에 맞장구를 쳐야 했습니다. 탈북 브로커가 준 지시사항은 단순했습니다. 최소한의 집만 챙기고 현금을 최대한 모으라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로 의심을 사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밤마다 탈출 계획을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국경을 넘기 위해서는 엄청난 액수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몰래 가지고 있던 금이며 보석이며 모든 것을 현금화했습니다. 심지어 대학 도서관에서 아르바이트까지 시작했죠.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매일 밤 병원에 가서 아버지를 뵈었습니다. 여전히 의식이 없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저는 마음속으로 계속 사과했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하지만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에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보이부에서 나온 듯한 사람들이 저를 미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아버지의 문서 유출을 의심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했고 때로는 일부러 당 행사에 참석하며 충성심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탈북 준비 과정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증거 문서들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여러 곳에 분산시켜 숨겼고 일부는 마이크로필름으로 만들어 특수 처리된 옷단에 숨겼습니다. 이 문서들이 제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것들이었으니까요. 시간이 다가올수록 불안감은 커져갔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려움보다는 사명감이 더 컸습니다. 이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절박함이 저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마지막 날이 다가왔을 때 저는 어머니께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 저를 용서하세요. 하지만 이것이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언젠가 꼭 다시 만나요. 편지는 제가 떠난 후에 발견되도록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을 먹고 대학에 가는 척하며 집을 나섰습니다. 그것이 제가 마지막으로 본 우리 집의 모습이었습니다. 가슴 한켠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지만 이제는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첫 번째 탈출 시도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국경까지 가는 길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험했습니다.
브로커의 지시대로 평양에서 신의주로 가는 기차를 탔지만 도중에 검문이 있었습니다. 저는 완벽하게 준비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통행증도 있었고 검문을 위한 뇌물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보이부에서 특별 검열이 나왔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기차는 중간역에서 멈췄고 모든 승객들이 하차해 검문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때의 공포는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가방 안에는 영변 핵시설의 기밀 문서들이 있었고 옷 안에는 마이크로필름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발각되면 그 자리에서 체포되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갈 것이 분명했습니다. 다행히 검문 직전 한 노인이 갑자기 쓰러지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린 사이 저는 재빨리 역 화장실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몇 시간을 숨어 있다가 겨우 다음 기차를 타고 평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새벽이었습니다. 다행히 어머니는 병원에 계셨고 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제 방을 뒤진 흔적이 있었고 책상 위의 물건들이 미세하게 움직여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에서 들리는 발자국 소리에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만 들려도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웠던 것은 이대로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다음 날 브로커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실패했지만 다음 기회를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은 평소처럼 행동하세요. 그의 말대로였습니다. 저는 다시 대학에 나가고 병원에도 가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생활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큰 감시의 눈초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등굣길에 마주치는 낯선 사람들, 도서관에서 우연히 만나는 사람들, 그들이 모두 저를 감시하는 사람들처럼 느껴졌습니다. 특히 괴로웠던 것은 아버지의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의사들은 이제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매일 밤 아버지의 병실에서 울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꼭 성공할게요. 그러니 제발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첫 번째 실패 후 저는 더욱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이제는 국경 지역의 감시 패턴도 파악했고 더 안전한 탈출 경로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에는 실패하면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기회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브로커로부터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내일 새벽 국경 경비대 교대 시간에 틈이 생길 것 같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저는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신의주가 아닌 함경북도 쪽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먼저 청진으로 가는 열차를 탔고 거기서 다시 작은 마을로 이동했습니다. 이전과 달리 이번에는 여러 명의 탈북자들과 함께였습니다. 서로 모르는 척하며 각자 다른 객차에 탔지만 같은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브로커가 지정해준 민가에 모였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국경을 넘기 위한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돈을 건네고 주의사항을 들었습니다. 강을 건널 때는 절대 소리를 내지 마세요. 물살이 새더라도 참아야 합니다. 새벽 3시 우리는 강가로 향했습니다. 달빛도 없는 깜깜한 밤이었습니다. 발 아래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뻔도 했지만 소리를 내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멀리서 군인들의 발자국 소리가 들렸고 우리는 숨을 죽인 채 기다려야 했습니다. 마침내 신호가 왔습니다. 강물은 생각보다 차가웠고 물살도 거셌습니다. 준비해온 작은 튜브를 부풀려 물에 띄웠지만 그것을 잡고 있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옷 안에 숨긴 문서들이 젖지 않게 하는 것도 큰 과제였습니다. 강 중간쯤 왔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멀리서 불빛이 비춰졌습니다. 순찰 보트였습니다. 우리는 재빨리 물속으로 몸을 숨겼고 차가운 물속에서 숨을 참아야 했습니다. 그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보트가 지나가고 나서야 우리는 다시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고 저체온증의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굳어가는 것을 느끼면서도 저는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마지막 순간 제 앞에서 가던 여성이 갑자기 힘이 빠진 듯 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그녀의 발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저도 균형을 잃을 뻔했지만 어떻게든 그녀를 붙잡고 물살을 헤쳐나갔습니다. 드디어 중국 땅에 도착했을 때 저는 거의 의식을 잃을 것 같았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이가 달달 떨렸습니다. 하지만 살았다는 안도감보다는 이제 시작이라는 긴장감이 더 컸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으니까요. 브로커가 준비한 차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젖은 옷을 갈아입고 마른 옷을 입는 순간에야 비로소 실감이 났습니다. 저는 이제 자유의 땅을 밟은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중국에서의 시간은 늘 불안과 공포의 연속이었습니다. 브로커의 안전가옥을 전전하며 창밖을 내다보는 것조차 두려웠습니다. 북한 공작원들이 저를 찾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제가 가지고 있는 핵시설 관련 문서들 때문에 더욱 신경이 쓰였습니다. 북한 당국이 이 문서의 존재를 알고 있다면 어떻게든 저를 잡으려 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조그마한 소리에도 놀랐겠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습니다. TV에서 자유롭게 한국 방송을 볼 수 있었고 인터넷으로 세상 소식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북한 체제의 거짓말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온전히 깨달았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영변 핵시설에 대한 외신 보도였습니다. 국제사회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곳의 위험성을 경고해왔고 수많은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명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진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드디어 한국행이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여러 도시를 거쳐 동남아시아의 한 국가까지 가야 했고 그곳에서 한국 대사관의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동하는 동안 가장 두려웠던 것은 검문이었습니다. 저는 중국어를 전혀 몰랐고 위조 여권을 들고 있었습니다. 매번 검문소를 지날 때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 브로커들의 치밀한 준비 덕분에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동남아시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체력이 한계에 달해 있었습니다. 한 달 넘게 제대로 된 잠을 자지 못했고 끊임없는 긴장으로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곧 한국에 갈 수 있다는 생각에 힘을 냈습니다. 대사관에서 처음으로 태극기를 보았을 때의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안전한 곳에 도착했다는 안도감, 그리고 이제 진실을 알릴 수 있다는 희망이 교차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북에 두고 온 가족들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의식 없는 아버지, 홀로 남겨진 어머니. 그들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까? 제 탈북이 알려진 후 어떤 처벌을 받고 있을까? 대사관 직원이 제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위험한 선택을 하셨나요? 저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진실을 알리는 것,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드디어 한국 땅을 밟는 순간 저는 무릎이 꺾이며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인천공항의 차가운 바닥에 이마를 대고 울었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자 슬픔의 눈물이었고 안도의 눈물이자 두려움의 눈물이었습니다. 국정원에서의 조사는 3개월이나 걸렸습니다. 제가 가져온 문서들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제 신분과 경력을 검증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매일같이 이어지는 질문들에 답하면서 저는 다시 한번 그 모든 고통스러운 기억들을 되살려야 했습니다. 특히 힘들었던 것은 영변 핵시설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야 할 때였습니다. 아버지의 문서들을 하나하나 해석하고 설명하면서 그곳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사실들을 다시 마주해야 했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때로는 깨어있는 상태에서도 환각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원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을 때 저는 처음으로 다른 탈북자들과 진정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들도 저마다의 사연을 가지고 있었고 각자의 방식으로 트라우마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며 한국 생활을 준비했습니다. 가장 큰 충격은 뉴스를 통해 북한의 소식을 접했을 때였습니다. 제가 탈북한 후 영변 지역에 대한 통제가 더욱 강화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더 많은 주민들이 강제 이주를 당했고 감시와 통제는 더욱 심해졌다고 했습니다. 때로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제가 떠난 후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게 되었다는 생각에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진실을 알리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나원에서 나와 실제 한국 생활을 시작했을 때는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지하철을 타는 것도,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도, 심지어 음식을 주문하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가장 어려웠던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지만 때로는 그저 흥미로운 구경거리처럼 대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특히 제가 경험한 트라우마를 이해하지 못하는 시선들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제 곁에 진정한 친구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고 제가 겪은 고통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들의 도움으로 저는 조금씩 한국 사회에 적응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가 가져온 문서들이 공개되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국제사회는 북한 핵시설의 실상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인터뷰에 응하며 진실을 알리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은 매일이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대학에 다시 입학했지만 북한에서의 물리학 지식과 한국의 교육과정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밤늦게까지 도서관에서 공부하며 따라잡으려 했지만 때로는 좌절감에 눈물을 쏟기도 했습니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도 시작했습니다. 카페에서 일하면서 처음으로 겪은 실수들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손님이 주문한 메뉴를 자꾸 잊어버리고 포스기 사용법을 몰라 당황하고 심지어 영수증 계산도 헷갈렸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따뜻한 말로 위로해주신 사장님이 계셨기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언어도 큰 문제였습니다. 같은 한국어를 쓰지만 영어나 외래어가 섞인 일상 대화를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카톡, 알바, 꿀팁 같은 단어들이 처음에는 외계어처럼 들렸습니다. 대화 중에 모르는 말이 나올 때마다 그 자리에서 바로 메모해두었다가 밤에 인터넷으로 찾아보곤 했습니다. 특히 힘들었던 것은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제 말투나 행동이 조금만 달라도 금방 알아채고는 혹시 탈북자세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당당하게 내라고 대답했지만 그 뒤에 따라오는 불필요한 질문들이 점점 부담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매일 밤 찾아오는 악몽이었습니다. 영변에서의 기억, 탈북 과정의 공포, 그리고 북에 두고 온 가족들에 대한 죄책감이 꿈속에서 끊임없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결국 상담 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그제서야 조금씩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정착 지원금으로 작은 원룸을 얻어 혼자 살기 시작했을 때는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느꼈습니다. 제가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고 보고 싶은 TV 프로그램을 마음껏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몰랐습니다. 특히 밤하늘의 별을 자유롭게 볼 수 있다는 것이 감격스러웠습니다. 한국 생활에 조금씩 적응해가면서 저는 제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에서 북한인권 동아리에 가입했고 때로는 고등학교에 가서 탈북 청소년들을 위한 멘토링도 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늘 마음 한켠에는 북에 있는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뉴스에서 북한 소식이 나올 때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고 특히 영변 지역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제가 선택한 이 길이 옳았다는 것을, 진실을 알리는 것,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을, 그리고 언젠가는 이 진실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언론 인터뷰를 시작하면서부터 제 삶은 또 다른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처음에는 북한 전문가들과의 비공개 면담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공개적인 증언으로 이어졌습니다. 제가 가져온 문서들의 중요성이 알려지면서 국내외 언론에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영변 핵시설의 실상을 처음으로 TV에서 증언했던 날 방송 직전까지도 망설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침묵할 수는 없었습니다. 수많은 무고한 생명들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 저의 의무라고 느꼈습니다. 증언은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국제인권단체들이 연이어 성명을 발표했고 여러 나라의 정부가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제가 제공한 자료들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강화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위협도 시작되었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저를 배신자로 몰아세웠고 익명의 협박 메시지들이 날아들었습니다.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생활해야 했고 매일 밤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가장 힘이 되었던 것은 다른 탈북자들의 지지였습니다. 특히 영변 출신 탈북자들이 저를 찾아와 우리가 알고 있던 진실을 마침내 누군가 말해주었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가 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대학에서는 핵물리학을 계속 공부하면서 동시에 인권법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경험과 지식을 더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통해 더 효과적으로 진실을 알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가끔은 북한에서의 마지막 순간들이 떠오릅니다. 의식 없는 아버지의 병실을 떠나올 때 그 고통스러운 순간, 어머니께 마지막 인사도 못하고 떠나야 했던 그날.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 선택이 단순한 탈출이 아닌 진실을 위한 여정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이제 제 앞에는 새로운 과제가 있습니다. 단순히 과거의 진실을 알리는 것을 넘어 미래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북한의 핵 개발이 중단되고 그곳의 주민들이 더 이상 방사능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그리고 해야 하는 일입니다. 매일 밤 저는 북녘 하늘을 바라봅니다. 언젠가는 그곳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 것이라 믿으면서 그리고 그날이 오면 우리 가족이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제 증언은 더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UN 인권위원회에서 발언할 기회를 얻었고 여러 국제회의에 초청받아 영변 핵시설의 실상을 알렸습니다. 제가 가져온 문서들은 국제원자력기구와 IAEA의 조사 자료로도 활용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매번 증언할 때마다 그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되살아났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특히 아버지의 모습이 자주 꿈에 나타났습니다. 때로는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격려해 주시는 것 같다가도 때로는 슬픈 눈으로 저를 바라보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국제 무대에서 발언할 때마다 가장 어려웠던 것은 감정을 통제하는 일이었습니다. 객관적 사실을 전달해야 하는데 목소리가 떨리고 눈물이 나올 때가 많았습니다. 특히 핵시설 주변 마을에서 있었던 어린이들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할 때면 말을 잇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북한 내부 소식통을 통해 어머니가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셨다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책감과 죄책감이 저를 무너뜨렸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탈북자 단체들이 저를 지지해 주었고 인권운동가들이 연대를 표명했습니다. 그들은 제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증언이 수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점차 제 활동의 범위도 넓어졌습니다. 단순히 핵시설의 문제만이 아닌 북한의 전반적인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정치범 수용소의 실상을 알리는 데 주력했습니다. 어머니가 계실지도 모르는 그곳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가끔은 북한 당국의 위협이 현실화될까 두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침묵하는 것이 더 큰 죄악이라는 것을, 진실을 알리는 것만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언젠가는 이 진실이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새로운 북한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것을 요즘도 가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용변의 그 시설은 여전히 가동되고 있을 것이고 그곳에서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세상이 그들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그들의 고통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선택한 길이고 끝까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비록 그 끝이 어디인지 언제 도달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멈출 수는 없습니다. 진실을 위해, 정의를 위해, 그리고 우리 모두의 자유를 위해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이 5년째에 접어들면서 저는 마침내 박사과정에 진학했습니다. 핵물리학과 인권법을 함께 공부하면서 제 경험을 학문적으로 체계화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의 증언과 자료들이 하나의 논문으로 완성되어가는 과정은 또 다른 도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3국을 통해 북한에 있는 어머니의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다행히도 수용소 생활에서 풀려나 지방으로 추방되어 살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비록 직접 만날 수는 없지만 살아계시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아버지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제가 떠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마지막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장례식도 초라하게 치러졌다고 했습니다.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을 지켜드리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이 소식은 제게 새로운 동력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진실을 알리는 일에 매진했습니다. 특히 핵시설 종사자들의 건강권과 안전 문제에 대해 더욱 강력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는 여러 탈북 과학자들과 함께 북한 핵 안전 감시 네트워크라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경험과 전문성을 모아 더 체계적인 감시와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관심도 점점 커지고 있어 작은 희망을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전히 북한은 우리의 증언을 부인하고 있고 때로는 직접적인 위협도 가해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전 세계의 인권활동가들, 과학자들, 그리고 양심이 있는 시민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가끔 북한에서의 마지막 날들을 떠올립니다. 그때는 이렇게 먼 길이 될 줄 몰랐습니다. 단순히 진실을 알리는 것을 넘어 변화를 만들어내는 긴 여정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이것이 제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앞으로도 많은 난관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이 새로운 미래를 열어줄 것이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저는 꿈을 꿉니다. 언젠가 용변의 하늘이 맑아지고 그곳의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날을 꿈꿉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어머니를 다시 만나 긴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려 합니다. 그동안의 연구와 활동을 바탕으로 국제법정에서 북한 정권을 상대로 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변 핵시설로 인한 인권 침해와 환경 파괴를 국제사회에 법적으로 제기하려는 것입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불안에 떨며 울기만 했던 제가 이제는 국제법정에서 당당히 진실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변화는 제 안에서 일어난 가장 큰 혁명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최근에는 예상치 못한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용변 지역에서 또 다른 탈북자들이 나왔고 그들이 제가 폭로했던 내용들을 추가로 증언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제 증언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 주었고 국제사회의 관심도 다시 한번 높아졌습니다. 어떤 날은 여전히 두렵습니다.
북한 정권의 보복이 걱정되고 어머니의 안전도 마음에 걸립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이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이 진정한 용기이며 그 용기가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가끔 저를 찾아오는 젊은 탈북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제게 물어봅니다. 언니, 정말 우리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미 변화의 한가운데 있어요. 우리 한 명 한 명의 용기가 그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아직도 많은 것들이 해결되지 않았고 더 많은 진실이 밝혀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선택한 이 길이 옳았다는 것을, 그리고 이 길이 결국 더 나은 미래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오늘도 저는 창밖의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이 하늘 아래에서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고.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계속해서 진실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그리고 해야 하는 일이니까요. 이제 저는 더 이상 저 혼자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변의 모든 주민들의 이야기이고 북한의 모든 주민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이야기가 자유와 인권 그리고 정의의 승리로 끝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계속해서 걸어갈 것입니다. 이 길이 아무리 험난하더라도 이것이 바로 제가 선택한, 그리고 선택해야만 했던 길이니까요. 사람들은 종종 제게 물어봅니다. 후회하지 않으세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기다가 대답합니다. 후회는 없습니다. 다만 아픔은 있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후회의 문제가 아닌 필연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봅니다. 거울 속의 제 모습은 5년 전 북한을 떠날 때와는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외모만이 아닙니다. 눈빛이 달라졌고 표정이 달라졌고 무엇보다 마음가짐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치는 사람이 아닌 진실을 위해 싸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탈북자가 아닌 정의를 위해 목소리를 내는 활동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야말로 제가 이룬 가장 큰 성과일지도 모릅니다. 최근에는 제 이야기를 책으로 출간하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 많았고 여전히 진행 중인 이야기를 책으로 펴내는 것이 이른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수락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영변의 이야기이고 북한 주민들의 이야기이며 인권과 정의를 위해 싸우는 모든 이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가끔 꿈에서 깨어나 올 때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떠오르거나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 생각날 때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이 눈물이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 아픔이 결국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이라는 것을. 며칠 전 한 고등학생이 제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언니의 이야기를 듣고 처음으로 통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그 편지를 읽으며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제가 걸어온 이 길이, 그리고 앞으로 걸어가야 할 이 길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이제 저는 새로운 꿈을 꿉니다. 단순히 진실을 폭로하는 것을 넘어 그 진실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영변의 하늘이 맑아지고 그곳의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정말 언젠가는 어머니를 다시 만나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어머니, 제가 옳은 일을 했죠. 그때 어머니가 어떤 대답을 해주실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저는 당당하게 그 대답을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여전히 진행 중인 이야기. 하지만 이제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떤 결말을 향해 가고 있는지를. 그것은 바로 진실과 정의의 승리, 그리고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새로운 미래일 것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증언은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울면서 했던 그 첫 증언부터 지금까지 모든 순간이 역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더 많은 젊은이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강연을 할 때면 학생들은 진지하게 경청하고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저는 희망을 봅니다. 이 다음 세대가 우리가 못다 이룬 변화를 완성할 것이라는 희망을. 제 증언은 이제 단순한 이야기가 아닌 역사적 기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국제법정에 제출될 자료들은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고 학술 논문으로 발표된 연구들은 전문가들의 검증을 거치고 있습니다. 가끔은 지치기도 합니다.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이 힘들 때도 있고 변화의 속도가 너무 더디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제가 왜 이 길을 선택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저 한 사람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진실을 알리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했던 모든 이들의 이야기이고 지금도 그곳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도 저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용변의 하늘과 그곳에서 숨져간 이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언젠가는 그곳에도 자유와 진실의 빛이 비칠 것이라는 희망을.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증언이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이 증언들이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언젠가 이 모든 것들이 역사가 되어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것을. 진실은 결코 침몰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위해 오늘도 저는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이 이야기가 단순한 증언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변화의 시작이 되고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정말 언젠가는 평양에서 서울까지 모든 하늘 아래에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의 끝이자 새로운 시작입니다.